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화요일 이번 주도 힘차게 함께 출발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출근길, 여러분 이동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간밤에 있었던 꼭 알아야 할 이슈,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여기에 국내 개장 브리핑과 아시아 증시 리뷰와 프리뷰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힘차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저희 응원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설정과 알람까지도 많이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간밤에 있었던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자, 우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제는 다 상승 흐름을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도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자, 저희 어제 방송 댓글에 보니까요, 한 분이 여기에 딱 눌러 앉으면 미장, 중장, 국장, 아장까지 다 해주는 거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장. 바로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모두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시장 대응할 수 있게끔 알찬 전략도 함께 짜 나갈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함께 힘차게 열어갈 두 명의 새벽 요정 만나봐야겠죠.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두 분이 아주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게. 그러게요. 네, 사실 봄이네요. 바깥에 날이 조금 꾸리꾸리한 날씨인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화사하게 아침을 열어줬습니다. 두 분 컨디션 괜찮죠? 네, 저 리본도 달았어요. 그래요? 한번 진짜 조금 멋있어.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약간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힘을 많이 너무 줬어요. 예뻐요. 실장. 뒤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 너무 유튜브에서 잘하신다. 이렇게 제품 보여주듯이 네, 헤어 실장님이 아. 특별하게 오늘 리본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샤방샤방하게 밝은 에너지로 두 사람과 함께 출발해 볼게요. 자, 잠깐 3대 지수 체크만 했는데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우리 예림 씨가 준비했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딱히 없어서 고용 쇼크를 계속해서 반영해 나갈지 이게 좀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해준 하루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주에 공개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달은 통상적으로 계절적 약세를 보이는 9월이지만 통화정책이 완화된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강세장에 진입한 역사가 있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뤄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미리 예방하고 증시가 안정적인 궤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안내할지 그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늘장 다우지수는 0.25%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1% 상승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국채시장 역시 국채 금리를 움직일 만한 이슈가 딱히 없었죠. 다음 주에 드디어 FOMC가 열리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가 지금 정치적 혼란이 아주 심한 상태잖아요. 네. 바이로 총리가 결국 사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점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로 유럽의 국채 금리도 낙폭을 그려가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 시장도 이 점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4.05%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3.5%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5개월 만에 또 2년물 국채 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각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움직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화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프랑스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소화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늘 97선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이시바 총리가 또 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하에 제대로 탄력을 받은 금선물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금선물은 오늘 0.65% 상승한 3,677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국제유가까지 전해드리면 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하기를 입을 모으면서 오늘장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연이어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증산량이 생각보다 미미했고요.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겨냥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오늘 유가를 지지해줬습니다. 또 사흘 연속 하락한 터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도 있었는데요.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는 0.82% 오른 62달러 초반에 거래됐고요. 브렌트는 0.95% 상승한 66달러 초반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총정리도 우리 예림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실 4.2선에서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지지가 되는 흐름을 보여오다가 최근에 이 부분이 좀 깨지면서 다른 흐름 보여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저희 방송에서만 체크할 수 있는 흐름이죠. 미증시 애프터마켓 상황 볼 텐데 먼저 지수 선물 잠깐 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지수 선물은 강보합권 흐름만 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지금 애프터마켓을 움직이는 종목별 흐름은 우리 은비 씨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딱 말이 안 나오네요. 제 화면을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은 거래량부터 살펴보자면은 네비우스 그룹이 제일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거래량 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이고 그 밑에가 바로 스냅이에요. 스냅은 제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지금 애프터마켓 안에서는 0.14% 소폭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은 엔비디아도 있고 그 밑에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D-Day 1일 찍혔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어떤 소식들 갖고 나올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자면은 대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 많이 여기다 모여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핫했던 종목 아이렌이 오늘장 안에서 8.29% 상승률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쭈쭈쭈쭉 내려가면 지금 밑에 쪽에 플래닛랩스가 있거든요.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애프터마켓 소식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플래닛랩스가 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2%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건 소식을 딱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지금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거의 5분 전인가요? 그렇죠. 은비 씨랑 얘기하면서 이거 같이 볼까요? 이렇게 바로 은비 씨가 포착을 해줬는데 정말 저희 방송에서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주가 흐름부터 제 화면으로 체크해보시죠. 자, 울프 스피드입니다. 정규장에서는 1%대 내림세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저 숫자가 맞나 싶었어요. 67.48%. 67. 네, 정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와. 정규장에서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었던 거죠? 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정규장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일단 울프 스피드가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이 딱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차트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차트가 지금 좀 잘려서 나오는데 네, 그 내려볼게요. 소식이 나오자마자 지금 보이시죠? 와, 어마어마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도 이 급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텔 소식까지 제가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텔이 이번에 대규모 인사 변동을 발표를 했어요. 우선은 그동안 제품 부분을 책임지던 미셸 홀트하우스가 회사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는데요. 먼저 중앙 엔지니어링 그룹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앞으로 이 수석 부사장인 이엔가르가 이끌게 되는데요. 인텔은 이엔가르가 맞춤형 실리콘 사업,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이 사업을 키워서 외부 고객들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참 요새는 맞춤형 반도체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작년부터 유행이긴 했지만 네, 저만 웃긴가 봐요. 귀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부분은 인텔 파운드리 부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뭐 기술을 총괄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아우르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됐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일단 정규장 안에서 흐름은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0.2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 그리고 앞서 울프스피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은비 씨, 오늘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선정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채팅방에서 감사합니다. 울프스피드에 대한 반응 바로 나오고 있는데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울프스피드 대박이네요. 다들 이 급등세에 깜짝 놀라고 계세요. 그쵸. 춘소님도 이야 67, 에미넴님도 오메 67이라고 하시는데 와 아니, 미래님이 아침에 300주를 사셨대요. 그러니까요. 미래님 네. 아침에 매수하셨다고. 와. 와, 이렇게 또 발빠르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정말 종목을 선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내용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은 좀 더 변동성이 크고요. 정규장에서 뭔가 크게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이슈들도 만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에서 함께 해주면서 저희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계신데 바로 애프터마켓 다음 특징도 살펴보죠. 앞서 은비 씨가 저희 마켓 무버에서 함께 언급을 잠깐 해줬던 네. 플래닛랩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정규장에서도 대단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와, 두 자릿수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규장에서 47.93%. 오늘따라 숫자가 커요. 참. 네. 5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대 내림세지만 여전히 그래도 탄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플래닛랩스 자세한 내용 살펴봐야겠어요. 네, 플래닛랩스라는 거는 일단 위성 데이터 회사고요. 자금 조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3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건데요. 전환사채는 채권이기는 한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2030년까지고 시장 상을 봐가면서 사모방식, 그러니까 특정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발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최대 4,500만 달러치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옵션도 같이 붙는데요. 더 사고 싶으면은 더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번에 마련한 돈은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일부는 캡트콜 거래, 아이고 말이 안 되네요. 캡트콜 거래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네. 이건 조금 기술적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전환사채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일정 구간에서 미리 방어해두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금은 회사 운영 전반에 활용될 예정인데 일단 제가 캡트콜 거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캡트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붙었던 것 자체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주가가 희석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키워드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2.0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캡트콜 거래가 하나의 또 장치가 되어줄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 사실 경제방송 준비하다 보면은 네. 새롭게 알게 되는 단어들도 많고 맞아요. 영어도 많고 맞아요. 다행히 저희 시청자분들 바로 캐치하고 계시니까 캡트콜 하면서 바로 네. 캐치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참 플래닛랩스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주가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구나. 맞아요. 개장 전에 나왔던 실적 성적표에 정규장에서는 반응했다가 이후에 이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전환사채 이 소식에도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플래닛랩스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는 폭스로 가보죠. 자, 이 머독 가문에서 좀 상속 관련해서 장남한테 네. 몰아주기 한다 그런 잡음이 좀 작년부터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건가요? 폭스가 드디어 머독 가문 신탁을 둘러싼 소송을 모두 다 끝내게 됐습니다.
참 스토리가 길었어요. 일단은 양쪽이 법적 분쟁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서 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던 다툼이 정리된 건데요. 합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새로운 가족 신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라클란 머독과 두 딸인 그레이스와 클로이가 수익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반대로 신탁에서 빠지는 가족들은 대신에 현금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상은 폭스의 클래스 B 주식 약 1,690만 주, 뉴스코프 클래스 B 보통주 1,420만 주를 매각해서 마련하게 된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해봤을 때 클래스 B 주식은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조금 더 크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얼마를 받는지 보상 규모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장 안에서는 1.5% 상승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거의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폭스, 미디어 그룹 폭스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델인데 최근에 좀 주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더했습니다. 우선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델의 주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노트북의 반응이 또 느린 상황. 이슈 먼저 바로 체크해보죠. 네, 델도 마찬가지로 최고 재무 책임자 이본 맥길이 곧 자리에서 물러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이본 맥길은 30년 가까이 이 델을 지켜온 인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간밤이죠. 이제 돌아오는 밤에 공식적으로 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자리가 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시로는 데이비드 케네디 수석 부사장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케네디 역시 델에서만 27년이나 근무를 했어요. 엄청난 베테랑인데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과 재무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은 빠르게 정식 후임자를 찾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길은 퇴임 후에도 10월 분기 마감 때까지는 자문 역할을 맡아서 회사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떻죠? 자, 델 살펴봤더니 지금 정규장에서 1%대 내림세,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하락을 더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후임과 관련해서 빠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기를 기다려보시고, 자, 지금 채팅창에 정연두님께서 델은 내려갈 때마다 담아야지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 네. 두 분은 혹시 탕수육 소식 모르시죠? 탕수육 소식이요? 어제 두 분이 퇴근하시고 나서 네. 저희 PD님께서 동접자 100명 돌파하면 혹시 탕수육 먹방 방송 해볼까요?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공약을 걸어서 네, 공약을 걸어주셔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탕수육 먹방 보고 싶다. 지금 먹방 이렇게 함께 좀 응원을 춘수님이 일도 해주고. 키운다.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탕수육 말고 일도 노트북이라는데요. 네,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 송땡땡님도 와 탕수육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 네, 저희 뭐 맛있겠다. 동접자 탕수육. 계속 고점 돌파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특징주 바로 실시간으로 추가된 종목까지 은비 씨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도 좀 궁금해요. 지금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로블록스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네,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고요. 또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기업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임을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미국의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요. 또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패션쇼도 열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투자 의견으로 돌아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로블록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159에서 $171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주가는 이미 올해만 해도 120% 넘게 올랐고요. 1년 동안에는 200% 가까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안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왜 목표가를 높였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로블록스가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또 누구나 만들어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게임이나 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개발자, 고객이 될 수 있고요. 개발자들에게
보상안처럼 게임 캐시를 지급하거든요. 이걸 로벅스라고 부르는데 우와. 이걸 지급하는 비율을 네. 21.6%에서 23.4%로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더 좋은 또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돈을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쵸.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걸 3분기 가이던스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와우. 회사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새로운 기능 모먼트라는 것도 공개했는데 네. 요즘 과거 사진이랑 AI랑 결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많이 맞아요. 보셨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 모먼트라는 기능도 이용자들이 특별한 과거나 추억을 좀 더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우와. 하는 기능을 네.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하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많이 걱정하죠. 네, 이 점도 생각해서 나라별로 공식 등급 체계를 만들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안전한 기능 하나 만들어 놓는구나 이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 서방 국가들이 아동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주지는 않을까 또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맞아, 조사를 맞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규제도 많이 하고 벌금도 많이 물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사업을 탄탄하게 계속해서 네, 만들어가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로블록스입니다.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했는데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오름세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이 증권가에서 내놓은 의견처럼 기대감 이렇게 좀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정연두님께서 샀다 팔았다 제일 많이 한 종목 로블록스라고 하시는데 수익 당연히 보셨겠죠? 네, 그 부분 로블록스 함께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포롤로님께서 예리만하님 오늘 머리 리본인가요? 공주님 다시 한번 같아요. 보여드리면 여기요. 네, 리본 보여드리기 다시 한번. 네, 에치펄트님께서는 오글증도 나스닥처럼 소어 하이라고 또 역시 힘찬 응원.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글증이네요. 맞네요. 오늘 오글증이에요. 오글 오글증. 네. 자,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월가 IB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사노피입니다. 사노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보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업일 텐데요. 사노피는 프랑스의 제약사로 의약품,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에 쓰이는 듀피젠트가 유명한데요. 연간 10조 원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모건 스탠리가 사노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올리고 목표가는 100유로로 높였는데요. 최근 듀피젠트 말고 또 다른 아토피 피부염 신약의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암리텔리맙인데 이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1상, 2상 실험보다 확실히 개선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가가 10% 급락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 시장이 냉정하죠. 너무 냉정한데요. 맞아요. 또 기존의 아토피 치료제 이 듀피젠트보다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요, 이 암리템리맙이 오히려 2차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약 2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듀피젠트만큼 압도적인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실험 기간 동안 환자들의 증상이 꽤 많이 나아졌고요. 네. 또 투약 간격도 점점 길어지면서 효과가 확실히 오래 간다는 게 증명됐는데요. 또 2026년까지 추가 임상 결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이 시점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노피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 소폭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있게 되면 정말 긴 시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2차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거는 네. 이게 평생 좀 계속해서 관리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이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라운 홀딩스였습니다. 크라운 홀딩스입니다. 저도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종목을 알게 돼서 유익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기업도 있구나 생각해 봤는데 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더라고요. 크라운 홀딩스는 바로 캔 뚜껑이나 통조림 뚜껑을 만드는 금속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라운일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그럴 수도 꼭 있겠네요. 올려놓는 크라운 맞네요. 느낌으로. 이야. 네, 캔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운송과 네. 보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트레이스트가 크라운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제가 목이 잠기네요, 지금. 네. 이유는 간단한데요.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서 음료수나 맥주가 더 많이 팔릴 거라 관측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하니까 딱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 음료수나 맥주가 잘 팔리게 될까? 왜 하필 북미 시장일까? 이걸 좀 제가 그러게요. 찾아봤거든요. 올림픽? 네, 월드컵. 아, 월드컵? 비슷한 거네요. 거의 비슷했는데. 내년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바로 월드컵이 열리더라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그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러 올 테고 또 축구하면 맥주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맥주를 못 마시면 이제 탄산음료를 곁들이면서 그쵸, 보실 그쵸. 텐데요. 이 점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최근에 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이 점은 좀 유의해 봐야 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워낙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나오고 있고 칵테일이나 와인이 젊은 세대는 인기가 많아서 탄산 음료 시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맥주의 추세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좀 맥주의 반격이 필요한 네. 시기입니다. 자, 지금 정현두님께서 캔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 크라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 재밌네요. 왜냐하면 뭐 국내 증시에서도 불닭볶음면이 잘 되니까 소스를 만드는 기업도 함께 맞아요. 주가가 가기도 하고 화장품주가 잘 되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맞습니다. 함께 가기도 하고 자, 맥주가 반격을 가져간다면 이 뚜껑을 만드는 크라운 홀딩스도 함께 뛰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소. 기대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 아까 로블록스 이야기 재밌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월가 아이비 좀 종목을 발굴하는 이 시간 너무 재밌다라고 감사합니다. 호응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메가캡 특징주와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네. 자, 오늘은 좀 급등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차트는 네. 잠시 후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볼 종목. 네, 에이트코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에이티코 홀딩스. 월드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월드코인 자체가 이 가상 자산이거든요. 이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월드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모까지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딱 나와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조용히 띄우고 있으려고 했는데 네. 보여주셨어요. 혹시 장중 주가도 살짝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중 보고 흐름 있는 함께 숫자가 차트로 맞나요? 볼까요? 네, 지금 와, 보면요. 에이트코 홀딩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걸 새벽에 봤던 종목이거든요. 새벽에는 여기가 4,000%였어요. 4,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마감가로는 한 3,008%까지 올라갔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4.66% 상승폭에 비해서는 한 요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코인 매수라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정규장 안에서도 이 3,000%의 버금가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와 엄청나죠 근데 약간 와. 신기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런 숫자 전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엄청난 저도 급등세. 처음 보긴 하는데 와 이거를 오늘도 역사를 깰 수 있을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트코 홀딩스도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방송 5분 전에 추가를 한 종목인데 이 퍼센티지가 너무나 눈에 띄어서 말도 안 여러분들께 되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확인해봤습니다. 에이트코 홀딩스 뭐 장중에 정규장에는 거의 80달러까지도 오르기도 했다는 점 4,000%, 3,000%의 상승률 정말 미국 증시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어마어마하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밖에도 뭐 3,000%까지는 아니지만 또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 바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뭘까요?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한번 했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왔더라고요. 예림 아나운서는 혹시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바로 에코스타입니다. 네, 에코스타. 네, 제가 얼마 전에 AT&T가 23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라이선스를 사드렸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어요. 그때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와우. X가 움직였습니다. 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 사업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위성 방송업체인 이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 규모의 무선 주파수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CNBC는 이번 거래를 두고 스타링크가 앞으로 이 5G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스페이스X가 이 주파수를 직접 보유하게 되면서 기기 직접 연결 위성 통신 이 부분을
구현할 수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휴대폰이 위성과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됐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는 스페이스X가 자체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곧바로 스타링크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T모바일 같은 기존에 있던 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밖에 그쵸. 없고요. 네. 네. 이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T모바일이 거의 4% 가까이 떨어졌고요. AT&T가 2.3% 그리고 버라이즌도 2% 조금 더 넘게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AT&T 입장에서는 에코스타한테 이 무선 주파수 대역을 좀 인수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5G 관련해서 이런 품질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스타링크, 스페이스X 소식이 들어오면서 기존 이동통신사에는 조금은 타격이 되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는 정말 이 스타링크의 위성과 휴대전화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에코스타가 스페이스X의 주식을 함께 취득했다는 점도 역시나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텐데 정규장에서 뭐 20%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네. 19%대의 상승세로 마감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항상 체크해야 할 종목 엔비디아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요즘 엔비디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브로드컴 이후로는 엔비디아 이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티그룹이 엔비디아를 두고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는 이제는 옛말이고 다른 인공지능 칩 업체들의 부상으로 엔비디아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가 $210였는데 $200로 $10 정도 낮췄습니다. 이 조정에 대해서는 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브로드컴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맞춤형 AI 칩인 XPU를 네 번째 고객으로부터 $100억 규모로 수주했다. 이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소식이 엔비디아 전망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티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내년 GPU 전망을 기존보다는 한 4%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구글의 TPU 있잖아요. 텐서 처리 장치. 네. 요거예요. 구글이 직접 만든 이 칩이 경쟁력을 너무나도 빠르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GPU 매출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또 왜 올라갔을까? 여기엔 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일정 소식인데요. 일부 언론, 아주 소수의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엔비디아 CEO의 젠슨 황이잖아요. 젠슨 황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좀 이례적이죠.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 오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어처먼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뭘 하냐 봤더니 무역이라든가 기술, 에너지 같이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젠슨 CEO는 이제 굉장히 외교적인 역할이 특히나 이번 네, 정부 맞습니다. 들어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젠슨 CEO의 행보도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관점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 채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스타 관련해서 스페이스X가 인수했다는 건가요? 라고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기업을 인수한 건 아니고요. 에코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이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사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테슬라 살펴봐야 되는데 자,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인하고 나서 상승했던 이 금요일장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좀 흐름을 보여줬죠. 주가 흐름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정규장에서 1%대 내림세, 애프터마켓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자, 좀 데이터가 나왔죠? 네, 이번에는 이 차량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 차이나의 8월 판매가 나왔는데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중국 승용차 협회 자료를 봤더니 현지 판매량은 5만 7천여 대로 7월보다 41% 그리고 5월과 비교했을 때도 48%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반응했던 건 미국 쪽의 데이터였어요. 이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를 봤더니 테슬라의 8월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38%로 떨어졌어요. 어. 38%가 큰 숫자 같잖아요. 근데 2017년에 모델 3 생산 확대 이후로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처음으로 네. 40% 밑으로 떨어졌다. 이 타이틀 자체가 시장에는 꽤나 충격으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1.2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락한 이유로, 그러니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전기차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뭐 새로운 브랜드라던가 새로운 모델들은 또 매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르는 그 흐름으로 좀 치우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이 정말 뭐 중국에서 바로바로 다 팔리고 있다. 이런 그쵸, 소식을 그쵸. 우리 은비 씨가 전해주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시장에서는 우선은 미국 쪽에서 데이터가 좀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서 진선님께서는 테슬라 천슬라 가야지라고 하시면서 유럽 전기차 보조금 2년 만에 올해 하반기부터 부활이니? 라고 하시면서 기대감 여전히 갖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 모시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비 씨와 함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함께 가봅니다. 자, 앞서 프랑스의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예림 씨가 잠깐 언급을 해줬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봐야겠죠. 네, 프랑스가 불과 2년 만에 5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와.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쯤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총리 내각을 향한 의회 신임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결국 바이로 총리 그리고 바이로 내각이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하는데요. 네. 오늘 진행된 투표 결과를 보면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야당표 대부분이 불신임의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하원의 신임 투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다 프랑스가 다시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지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신임 투표는 사실 바이로 총리가 직접 스스로 제시한 선택안이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현재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프랑스 GDP 대비 무려 113% 수준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바이로 총리는 이 상황에서 재정 긴축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 규모의 감축안을 의회에 제시했는데요. 보통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표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돈을 오히려 풀잖아요. 그쵸? 정부는 이제 이 그런데 바이로 총리는 이제 연금을 동결하고 보건 의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공휴일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반발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네. 또 당연히 야당은 반발했겠죠. 여론 역시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신임 투표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로 총리가 직접 예산 감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임 투표를 제시했지만 결말이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바이로 총리는 현재 프랑스 상황을 선체에 구멍이 뚫린 배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현지 언론에서는 바이로 총리는 결국 정치적 자살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조만간 새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야당 전반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부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안까지 발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그래도 이미 이 프랑스 정치적 리스크를 소화하고 있었던 터라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오는 12일, 다음 달 24일, 그리고 11월 28일에 각각 피치와 무디스, S&P에서 프랑스 신용 등급을 내놓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프랑스 신용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새로운 정부는 이렇게 기존 정부가 무너지는 걸 봤으니 일단 재정 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안을 내놓기 좀 꺼려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프랑스 부채는 점점 쌓일 텐데 이 점도 함께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마크롱 대통령이 지명했던 그 이전의 총리도 1년도 못 채우고 한 3개월 만에 좀 네. 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총리가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시장이 뭐 쇼크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예림 씨가 소개해준 일정들에서 프랑스가 이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만나왔고 이번엔 다시 특징주로 좀 돌아옵니다. 자, 미들스마켓 특징주에서는 첫 번째로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앞서 저희가 테슬라 봤는데 이번엔 우버가 대기하고 있네요. 네, 오늘따라 자동차가 참 많죠. 그러네요. 네, 우버가 중국 자율주행 기업인 모멘타랑 손을 잡고 내년에 독일에서 레벨 4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레벨 4라는 거는 운전자가 없어도 차가 대부분 상황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굉장히 그쵸? 똑똑한 단계죠. 우버의 자율주행 첫 무대는 뮌헨이고요. 이후에는 유럽 다른 도시들로 시험주행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멘타는 이미 상하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 뭐 BMW, 아우디 같이 이런 독일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율주행 기술을 공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버도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회사들과 협력을 해왔잖아요. 그랬죠. 올해 초에도 그런 소식들 계속 전해졌었고요. 그래서 뭐 중동 지역에서는 위라이드나 포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시험 주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와 경력자가 손을 잡았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규장에서는 3.7% 올라갔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시범 운행, 시범 주행 지역을 넓혀갈 때마다 또 한 번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버 체크해봤고 저희 채팅창에 블랙파솔님께서 오늘도 세 분 덕분에 아침이 행복합니다. 최고의 아나운서분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굉장히 다정한 응원을 남겨주셨는데 박수 한번 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힘이 되어주세요, 항상. 막 그러니까요. 힘이 솟아요, 지금도. 네. 아, 다음 종목 가볼까요? 다음 동 바로 가볼까요? 네. 글로벌 머리가 제약사들이 너무네요.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일라이릴리 이거는- 볼까요? 맞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혈액암 치료제 제이피르카가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아직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결과 병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걸 막는데 효과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오. 아주 좋은 결과죠. 네. 이 회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제이피르카를 환자들이 처음부터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환자들의 이 전체 생존율,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쌓이지는 않았지만 초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쓰이던 이 화학 면역요법보다 훨씬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을 말했고요. 한마디로 뭐 제이피르카가 단순히 추가 옵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쓸 수 있는지 주요 치료제로 자리 잡도록 공식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1.57%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살펴봤고 SJ리님께서 은비하나 텐션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네. 사실 그쵸? 뭐 저희도 여러분들의 출근길 아침 시간에 힘을 드려야지만 저희도 여러분들로부터 그쵸. 얻는 맞아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점 또 많이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라이릴리에 이어서 바로 노보노디스크가 대기하고 있네요. 네, 덴마크 제약사죠. 노보노디스크가 그 현지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노보네시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노보네시스랑 손을 잡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내세운 목표는 이 바로 대사 건강을 지키고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을 예방할 방법을 찾는 건데요. 네. 이 노보노디스크의 연구 책임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장,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점점 더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게 비만 위험을 줄이는데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는 비만 치료제로 정점을 한번 찍어보겠다. 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정규장 안에서는 1.7%가 좀 하락하는 좀 반전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좀 이런 내용들 가지고 반격을 노릴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각 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향방 앞으로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알리바바로 가볼게요. 어제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오후부터 해당 소식이 나왔는데 네. 바로 좀 주가가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엑스스퀘어 로봇을 약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주도를 했는데요. 이 덕분에 엑스스퀘어 로봇은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총 2억 8천만 달러라는 굉장히 큰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투자에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홍산, 메이투안 같은 중국의 다른 큰 기업들도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략 산업으로 직접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알리바바의 투자는 단순히 이렇게 돈을 넣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로 시장에서는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정규장에서 4.15% 올라갔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42% 오름폭 그대로 형성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저번 칩 이슈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서 좀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을 좀 맞습니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 방송 9시 이후부터 10시까지는 이 아시아 증시 대비하는 내용들 다루니까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섹터별 흐름을 볼 텐데 요즘 이 키워드가 뜨겁긴 한가 봐요. 저는 좀 맞아요. 뜬금없는 기업이 뛰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금. 금. 금이 오늘장 안에서 키워드예요. 사실 네. 어제도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금 관련된 그런 종목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ETF 얘기해 주셨죠? 네, ETF 맞아요.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금 채굴 관련 주식들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말 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던 테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더. 이 소식통을 봤더니 테더가 단순히 금을 보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금 채굴, 정제, 거래 그리고 로열티 사업까지 말 그대로 금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테더의 CEO는 예전부터 금 강세론자, 그러니까 금을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보는 인물로 너무나도 유명했었죠. 항상 금은 어떤 나라의 화폐보다 안전하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테더는 이미 스위스 취리금고에 87억 달러 규모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 시선은 엇갈리고 있어요. 보수적인 금 채굴 업계에서는 테더가 금을 좋아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번 행보는 뚜렷한 전략 없이 그냥 시도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 한 원자재 업계 경영진은 아예 내가 본 회사 중에 테더만큼 기이한 회사는 없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너무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네. 했습니다. 이게 진짜 회의인지 아니면 정말 날카로운 견제인지 좀 궁금하기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데요. 뭘까요? 너네 금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죠. 관련해서 금 채굴 기업들이 주가에 탄력을 받았다는 점, 지금 보고 계신 하모니 골드마이닝 컴퍼니는 정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스태프님께서 진행 너무 좋아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셨고, 춘소님은 맞습니다. 또 금이라고 금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S&P 400과 관련해서 볼 텐데 400이면 좀 중소형주 단위죠? 맞습니다. 어제는 로빈후드랑 엠러빈이 S&P 500 지수에 새로 들어간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렸죠. 오늘은 S&P 400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뉴타닉스와 소비자 신용평가 회사 트랜스 유니온, 이 회사인데요. 이들은 각각 아카디아 헬스케어와 맨파워 그룹을 대신해서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주가도 바로 반응을 했어요. 뉴타닉스는 7%, 트랜스 유니온은 3% 오르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나갔고요. 그렇다면은 어제 나왔던 로빈후드랑 엠러빈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빈후드가 15% 올라갔고요. 엠러빈은 11%나 올라가면서 이번에 이 편익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세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애프터마켓 특징주에서도 우리 은비 씨가 살펴줬는데 정규장에서 그 탄력에 좀 더 보태서 더 강한 힘을 보여줬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참 애프터마켓 흐름을 체크하는 게 오늘 밤 미장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방송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자, 정연두님,
뉴타닉스 괜히 팔았네라고 세상에나. 하시는데 네. 대신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종목들 발굴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함께해 주시죠.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증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저희 시장 전략 함께 꼼꼼하게 뜯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등장하신다고 하니까 또 역시나 채팅창에서 정말 많은 분들 선하하고 외쳐주시고요. 지금 공기밥님께서 김선영 대표님 보러 왔어요. 찾느라 힘들었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저희 채널 한국경제TV 글로벌까지 검색해주시면 채널이 나오고 오늘 오신 김에 구독까지 꾹 눌러주고 가시면 저희 매주 월요일, 화요일 김선영 대표님의 시장 전략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100명 도전 가면서 저희 바로 시장 전략 좀 짜볼게요. 뭐 사실 9월 들면서 네. 9월은 계절적 약세다. 항상 역사적으로 시장 약했다. 이런 말들 있었지만 뭐 대표님께서는 그때도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셨는데 나스닥 뭐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했다. 우선 간밤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미국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3분기 때 쉬어가는 흐름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이제 미국은 다행히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벗어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한 2-3주 전부터 미국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우리 방송 처음 하면서도 그냥 애플 빼고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연말까지 이대로 지수는 뽑기는 뽑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미국 생각하면서 뭐 지수가 뭐 급등 뭐 해서 더 강한 모습 이런 거를 바라기에는 사실은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몇몇 종목에 대한 어떤 이 버블 주장이 나와요. 버블 주장이 나오고 또 미국이 사실 연준이 얘기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빅스텝 50bp를 기대를 또 슬슬 하기 시작했죠.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했고 뭐 연준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기조를 바꿔도 되겠다 그 얘기 하나 했을 뿐인데 뭐 50bp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야 50bp를 하는 거야라고 막 좋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왜? 50bp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괜히 또 맞아요. 불안감으로 네. 가면서 금값 올라가고 또 막 뭐 지금 뭐 이런 뭐 국채금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니까 지금 수급이 좀 꼬임 현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요 상태로 그대로만 진행되면은 뭐 경기 침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요대로만 가면 연말까지 그냥 미증시는 안전하게 뭐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투자하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부럽습니다. 국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럽죠, 미정 씨가. 정말 뭐 저희가 앞서 종목별로 봤을 때도 엄청난 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역시 미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채팅도 있었는데 네. 참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매수할 만한 시기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네. 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거든요. 네.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또 경신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고개를 들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갈지 이런 금값 고공행진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하고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금 같은 애들이 올라가요. 확 올라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었던 시기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리 팔아가지고 참. 이걸 미리 팔았구나. 그때 정말 돌아갔으면 야 이걸 왜 파냐. 뭐 몇 년 있다 팔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사실 올라갔을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한 2, 3년 전부터.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금이 올라가는 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요.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서 자금이 시중이 풀리게 되면은 경기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월간에서 지금 야 50bp도 할 수 있대라는 괜한 어떤 의견들이 자기들끼리 연준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파월 의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50bp를 올린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고용이 지금 되게 불안정한데?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거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물가랑 고용을 두 개를 같이 신경 쓰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는요. 연준이 유일해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다 물가만 보거든요. 근데 연준은 이제 물가랑 네. 고용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건 연준만의 특색이지 전 세계 특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고용이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또 몰아가게 하죠. 경기 침체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건 맞지만 네. 중국에서 사업하는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안 좋다거든요. 너무너무 소비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다 나와요. 라인업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테무 쉬인 같은 걸 밀어붙이면서 뭐 비수기였던 1분기 때부터 컨테이너 운임지수 올려가면서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어쨌든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혔죠. 요새 테무 쉬인 아무도 안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아디 같은 애들 밀어줘가지고 전 세계로 전기차 팔았는데 그것도 싸게 하다 보니까 안 먹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제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제한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킨 게임 할 때 싸우다가 이제 공급 딱 이제 제한시켜 버리면은 네. 이제 금 가격이 오를 수 있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 지수 올라가는 건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몇몇 기업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 중국 중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 매입하는 거 시기를 10개월 늘린다고 그랬죠. 그게 왜 늘릴까요? 왜 지금 시기에 중국이 금을 그렇게 사 모을까요? 뻔한 거예요. 이유는 상황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금을 네. 매입한다는 수요가 붙고 그리고 이제 50bp 올라갔을 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선은 지금 금값 고공행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해석을 또 해주셨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제 나온 수출입 데이터도 조금 둔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9시 이후에 중화권 증시 전략에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금값도 이렇게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저희가 시장에서 좀 주목했던 거는 글로벌 좀 채권 시장의 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지럽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좀 프랑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어지러운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계속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지금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뭐 아시아 미주권 할 것 없이 다 지금 정치적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럴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채권이랑 그 환율을 보지 말라 그래요. 그래요? 분석에도 의미가 없어요. 어, 정치적 이슈는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또 정치적 이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전 보통 제가 만든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참 씁쓸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 이슈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걸 갖다 지금 분석한다? 의미 없어요. 계속 안 좋다가 갑자기 다음날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시장과 이런 그 국제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수급 플레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도 수급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이슈의 투자자로서 저희가 너무 좀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수급, 이 시장의 동향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님이 뭐 사실 저희 썸네일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M7 중에서 애플 빼고 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고 그중에서 엔비디아의 포지션 그리고 테슬라의 전망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대표님이 어제도 네. 이제 테슬라는 관련해서는 차량 데이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뭐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네. 이것도 놀랄 필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한 업체가 그 회사를 장악한다? 저 이거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오히려.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네. 시장 경제잖아요.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지 1등하는 기업도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테슬라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다행히 엔비디아 쪽으로 따라붙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원탑으로 달릴 때 아무 기업도 못 따라왔거든요. 그 그랬죠. 상황에서 하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배터리 가격 올라가 버리니까 전기차 가격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배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테슬라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애들은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들어왔냐, LFP 만들어가지고 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도량 가지고 붙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중국이 털렸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살아남은 건데 저는 모든 산업에는 라이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탑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테슬라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배터리 가격이 안 팔린다? 아니요. 루시드 리비안, 특히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중지시켜왔었던 공장을 다시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겠다. 건설을 하겠다, 건설 재개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전기차 시장이 2차 대전으로 들어간다 봐요. 경쟁해야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만 보다가, 비아디만 보다가 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쵸, 넓어진 거예요. 네. 루시드 차 되게 이쁘거든요.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이제 루시드 차 되게 이쁘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픽업 트럭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차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잘 이제 먹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두 네. 번째로 테슬라는 전기차 파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스페이스X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만 파는 사실 그거로 시작한 기업은 맞긴 맞지만 이제 그게 위주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테슬라는 이제 밸류 정하실 때 힘들죠. 월가에서 되게 힘들 겁니다. 도대체 뭘로 정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밸류는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테슬라는 그래서 계속 내수 가능. 네, 자 테슬라에 대해서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건강한 경쟁 이야기해 주셨고 또한 이 외에도 지금 사업 분야 계속해서 개진해 나가고 있는 점 저희가 강조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국내 개장 점검하고 엔비디아 이야기 이어갈 텐데 우선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의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9월 9일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예상 체결 지수에서도 소폭 상승 흐름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국내 증시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달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도 좋았지만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오늘 섹터별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힘을 냈다는 점도 함께 특히나 외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함께 돌아온 건 거의 10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자, 지수 현재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0.36% 오르면서 3,23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28% 820선에서 오늘 비슷한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오늘 소폭의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면서 출발하는데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 오갈 것 같습니다. 현재 7만 50원, SK하이닉스 0.54% 오름세 27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4%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소식이 좀 나왔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그 밖에 시총 상위주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어제 좀 쉬어갔던 한화오션 1%대 강세 속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 파마 리서치 저희가 이 개장 시간에 이 외국인들이 리쥬란 주사 맞으러 한국에 온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7%대 강세 마감했었죠. 시총 3위로 번쩍 뛰어 올랐는데 오늘도 소폭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0.7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1% 가까이 내리며 47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소폭의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1%대 내림세로 출발하는 가운데 현재 일본 증시의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일본 증시는 이 이시바 총리 사임 이후에 조금은 정치적 리스크가 정돈되었다라는 진단 하에 어제 1%대 상승불을 켰는데 오늘도 함께 소폭의 오름세 0.7% 오르면서 43,950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어제 토픽스 지수 같은 경우가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상승 흐름 오늘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상승불을 켜낸 업종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주 강한 탄력, 특별한 주도 업종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폭의 보합권 속에서 현재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이 조선 기자재나 강관, 철강 중소형주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도 보면요. 저희가 조선 대장주들 중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는데 어제 시장에서 조선 기자재는 계속해서 탄력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은 해당 섹터들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저희가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상위 등락률 테마에서는 피팅 그리고 조선 기자재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도 오늘 함께 상승불을 나란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시장 추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피팅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10%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에서 오리엔탈 전공 16%대 강세, 동방선기 14.91% 오름세, 두 자릿수 상승불 함께 켜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강세로 장 초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은 어떤 특별한 변동 없이 어제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국장 전략도 좀 여쭤보고 테슬라 이야기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 좀 네. 저희가 사실 뭐 매일 여쭤보고 네. 매일 다시 한번 포지션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또 월가에서 목표가를 조금 낮췄다. 뭐 네. 여전히 당연히 현재가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만 이런 조심스러운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CT에서 나왔더라고요. CT. 네. 제가 첫 직장이 CT였는데. 아,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넘어갔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은 뭐 CT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그거예요. 엔비디아의 라이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로드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벌이 될 수가 없는 구도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은 업종에 놓고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요. 다르다.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죠. 휴대폰도 팔죠. 청소기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한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은 좀 다른 느낌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랑 브로드컴도 똑같습니다. 완전 다른 느낌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이 브로드컴이 잘하는 건 이제 딱 맞춤형 반도체죠. 그쵸?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도 경쟁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아까 그 전기차는 원래 테슬라가 원탑으로 달리고 못 따라갔는데 반도체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제품 내고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제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네.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렇지만 대장주를 되게 찾고 싶어해요. 난 맞아요. 1등주. 맞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 대장주가 좋거든요. 떨어질 때도 대장주가 정말 강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단이 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가 대장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이제 뭐 단가가 떨어지고 이제 마진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 기업의 밸류를 낮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엔비디아 이번 젠슨왕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사실 중국의 매출이 제로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의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이 제일 격화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그래도 뭐 호퍼는 팔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중국이 왁 그랬죠. 야 우리가 무슨 뭐 분리수거냐? 지금 뭐 맞아. 블랙엘파고 지금 루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호퍼를 왜 팔아? 그러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도 호퍼 라인 점점 줄이고 블랙엘 라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국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잘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좀 잘 되게 되면은 다시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가 재개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매출이 제로인데 앞으로 어쨌든 매출이 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출의 이제 업사이드나 아니면 이제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았으면은 우리나라한테 되게 끔찍한 현실인데 둘이가 사이가 되게 좋았으면은 엔비디아 매출이요.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출 지금보다 최소한 30에서 50%는 더 늘었을 거라 봐요. 그만큼 중국한테 이제 이 네. 반도체가 중요한 시장이고 큰 시장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높았잖아요. 그거 떼내려다가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엔비디아는 더 추가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가격을 떨군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 봐요, 사실은.
네, 엔비디아 뭐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진짜 절대로 무역 협상에서 놓칠 수 없는 키워드가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포지션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 저희가 잠시 국장 이 개장을 점검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채팅창에서 선영 대표님 끝난 거 아니죠? 이렇게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다행이다. 저희가 궁금한 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대표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짧게만 체크를 해볼게요. 미증시에서 좀 통신주에 변화가 좀 생기는 거 아닐까? 네. 저희가 뭐 전통적인 통신사들이 좀 하락을 했고 에코스타라는 기업으로부터 스페이스X가 주파수 대역을 사들였다. 이제는 위성에서 휴대전화로 바로 이렇게 가능한 거야? 네. 약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미국 쪽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도 통신주가 빠져야 정상이라고 봐요. 사실 저는 SK텔레콤을 네. 이용하고 KT도 이용하고 있지만 이 우리가 매달 그들에게 기본료를 내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료 없어져야 된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기본료가 처음에 왜 생겼는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봐요. 근데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도 사업자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신업계가 기존에 있었던 통신업계가 뭔가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스페이스X 이런 약진들 예전에는 해외 갔을 때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쭉 지나갔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가끔 보여요. 그래요? 스페이스X 위성이 지나가게 보이거든요. 한 줄로 쭉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네,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가 비쌀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그렇겠죠. 통신 기업들, 특히 뭐 SK그룹 같은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어떤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또 무한 경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통신주들 뭐 긴장 바짝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기본료를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결국 좋은 방법으로 갈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제 우리는 몰라. 그들은 이제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 구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주가는 빠지겠지만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경쟁이 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저희가 뭐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는 단어가 경제방송에서 여러분들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반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건당 하나하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했다가 그래도 약간 연간 승인제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배터리도 필요하고 조선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면은 저는 컨셉이 괜찮다 보는 게 일단 자기네 나라 회사든 다른 나라 회사든 다 똑같이 때려요. 일단 똑같이 때려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네. 필요한 나라들한테 그래도 니들은 좀 봐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특히 SK하이닉스는 얼마나 엔비디아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쵸. 또 맨날 젠슨왕이랑 이번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둘이 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한테 그래도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제 생각보다 좀 빨리 풀어줬더라고요. 일단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업들은 계속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지위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래의 시총 상위단에서 보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는 약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고 현대차는 0.46%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구금 사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제 오히려 해당 이슈로 빠지면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 그래도 막 엄청 타격을 입진 않고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안심시켜주는 발언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지금 계속해서 좀 찬스로 노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저는 LG엔솔이랑 현대차 되게 좋게 봐요. 현대차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해외 공장 증설하고 적절한 시점에 공장 증설하고 거기다 로봇 갖다 놓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보면은 거의 아시아 자동차는 유일하게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가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거의 7, 8년 전쯤에 한 10년 전쯤에 현대차를 보면서 제가 계속 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자동차 디자이너 좀 바꾸세요. 제발 좀 바꾸세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네시스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모델에 요즘 차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현대차.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디자인도 괜찮고 차 퀄리티도 그래도 해외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이런 쪽도 현대차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는 당연히 이제 유지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생 빼곤 다 좋아요. 태생은 물적 분할. 제가 물적 분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거 빼고는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LG엔솔도 오히려 빠질 때는 기회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가 친하니까 친한에 툭 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일 날 또 귀국할 수 있을 거, 여성분들부터 귀국할 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나왔죠.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대우를 해줘야죠. 비자 발급도 빨리 해주고 우리가 기술자들이 필요하면은 우리한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 관행들이 좀 없어지고 그런 좋은 관행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대차랑 LG엔솔은 당연히 매수 가능 그리고 중장기 투자 다 가능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채팅에서 천국소년님께서 네. 방어하지만 오를 때도 안 오르는 눈물 무겁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성향으로 봐야 될까요? 아직은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좀 계산이 좀 잘 안 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미리미리 이제 다 대응 잘 한 것 같아요. 전략도 다 잘 센 것 같고. 그리고 근데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노조 관련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쵸.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노란봉투법이 일반 그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은 기업들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법들도 나와줘가지고 밸런스만 좀 맞춰주게 되면은 뭐 괜찮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그런 외부적인 이슈 말고도 내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래도 이게 해결이 될 거라 봐요. 결국은 이제 회사가 존속해야지 그 직원분들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그런 싸움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현대차나 뭐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은 좀 눌릴 때 뭐 계속 매수 가능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투자자들 뭐 시장에 비해서 각 기업, 각 주체들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안심시켜주는 말이 나왔고 각 기업들에서도 조금 안심시켜주는 코멘트, 뭐 투자 이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안심하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건 제가 어제 시장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사실 뭐 앞서 저희가 상위 상승률 섹터에서 조선 기자재 이야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조선과 함께 항상 같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그쵸. 가는구나. 네. 이거는 그냥 뭐 몸집 차이일까요? 뭐 밸류 차이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 배터리 가다가 양극재 가다 음극재 가다 분리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오히려 그 업종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길게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보는 게 진짜 테마성으로 끝나면은 큼지막한 한 덩어리만 움직이고 딴 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덩어리 내에서도 서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요 테마는 길게 가는 이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우리가 업종으로 보고 투자를 중장기로 이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건 오히려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시작되는 거죠. 순서가 이제 누가 먼저 되냐 이것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 내에서 잘 하셔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보도 있더라고요. 수급이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선이나 기자재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하는 그때까지는 맞아요. 조선주 괜찮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거의 첫 출연 때였나요? 확실하게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화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중소형주가 탄력받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진단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장 그리고 오늘 밤에 다가올 미장까지 시장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오늘까지는 미국이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내일 네. 웬일로 내일 PPI가 먼저 발표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레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네. 이게 원래 PPI가 선행지표여서 PPI가 먼저 발표돼야 되는데 항상 CPI가 먼저 발표가 돼요. 그게 좀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번 주 쿼드러플 리칭데이 선물선 동시만기일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가지고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단 보더라도 금요일장 어차피 수급 밀려서 좀 시장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매매는 단타 정도는 괜찮은데 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목요일, 금요일 분위기 보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 전반으로 좀 주 후반까지도 저희가 이벤트들, 이슈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자. 오늘 뭐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도 국장과 미장 대응 전략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로 돌아올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아침 8시부터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 그리고 미장과 국장 전략을 함께 짜봤다면 이제는 저희가 아시아 전반으로 좀 눈을 돌려볼 텐데요. 그 전에 국장 흐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는 점,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아졌다는 점 함께 체크를 보시면서 오늘 시장 추이 좀 추적을 해보시죠. 자, 저희는 중화권 증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에 대한 호응이 점점 더 이렇게 채팅에서 많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를 찾아주는 분들, 중국어에 굉장히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림 씨의 이 완벽한 시황 총정리는 저도 다시 보기를 할 정도로 정말요? 아, 정말요. 그런 말은 맞아요. 댓글에 없었던 것 그럼 같은데. 제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중화권 증시 이 탕수육 먹방에 대한 기대감 또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한번 힘차게 개장 전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어제 시장 흐름,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중화권 증시에서도 분명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시장 정리는 우리 하림 씨가 오늘도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개장에 앞서서 이제 어제 중국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해 종합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제도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전일 대비 0.38%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천 성분지수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천 성분지수 역시 0.61% 상승부를 켜낸 하루였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제 0.85%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본토와 홍콩 모두 어제 장에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 중국의 8월 무역 지표가 나와서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네.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분석이었습니다. 8월 중국의 수입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1.3% 증가했는데 다만 예상치는 이제 2%대였다고 하고요. 이 수출 역시 지난해 대비했을 때 4.4%가 증가했는데 예상치는 5%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위안화 약세라든지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조금 아쉬운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기계와 전기 제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10조 6천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대비했을 때도 이제 9%대가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외 자동 데이터 처리 장비 그리고 직접 회로 자동차 순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 마감 사항을 보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장에서도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캠브리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바우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25%씩 무조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순이익 성장률도 따져봤을 때 20%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올해와 내년에도 이제 장비 회사들의 성장률이 25%를 초과할 전망이 오.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업종 딴에서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태양광도 한번 이어서 넘어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를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간 종목들이 어제 장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토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장에서도 강세를 좀 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이 전력단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홍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장에서는 보통 대부분 다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된 모습이었고요. 그 외 게임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이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중국의 산업정보화부가 이 차이나 유니콤에 대해서 위성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저희 김서희 캐스터가 또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좀 약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관광, 호텔 쪽도 흐름이 좀 약했고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쪽 이런 금융단에서도 약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백화점 쪽도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약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만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가권 지수 어제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0.2%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이 미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간밤에도 1.5%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시현한 것에 이 TSMC도 영향을 조금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중국 본토로 넘어와서 이 중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테리픽 10 종목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리바바인데요. 이 알리바바가 어제 장에서도 4%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1조 개 이상 이 매개 변수를 가진 AI 모델이죠. QN3 맥스 프리뷰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AI 분야에서의 확장 노력을 보여주는 이정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투자 소식도 좀 전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가 저희 김소희 캐스터가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저희는 메이투안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징동닷컴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다행히도 그래도 어제 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1%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아디로 넘어가 보시면 비아디는 어제 장에서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다이아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161 홍콩달러에서 137 홍콩달러로 낮춘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 향후 주가 흐름 어떨지 살펴보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리자동차인데요. 이 지리자동차 어제 장에서 2% 가까이 빠지면서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텐센트 네. 같은 경우에는 2%대 가까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텐센트가 8월 18일부터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도 이제 9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2%대 빨간불을 켜냈고요. 바이두로 넘어와 보시면 무려 9%대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제 시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바이두가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 위안화 표시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도 쓰인다고 하고요.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된 투자를 조금 더 늘리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로보택시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또 김서희 캐스터가 이따가 자세히 풀이를 해준다고 하고요. 네디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어제 장에서 4%대 또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이 SMIC로 넘어가 보면 어제 장에서는 좀 소폭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심 배입항에 대한 이 지분 인수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데 이제 이 때문에 오늘이죠. 9일부터는 본토장에서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지수들 흐름 어땠는지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국장이 뭐 안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엄청 강세를 보이지는 않아서요. 이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들이 조금 그래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CSI 300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좀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차이넥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이제 워낙에 큰 폭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소폭 빠지면서 0.8%대 아쉬운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과창판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죠. 주요 종목 이슈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얼리티 바이오가 어제 장에서 10%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허투 유방암과 관련된 이 3상 임상에서 좀 1차 연구의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10%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약 바이오주 좀 관련된 종목들 업종단에서도 흐름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살펴보시면 림모터인데요. 이 림모터가 신차를 미넨 국제 모터쇼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곧 블라인드 주문을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는 4분기에는 중국에서 공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에는 내년도부터 이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어제장에서 2%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팜마트인데요. 네. 이 팜마트가 어제 장에서 최고 8% 이상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무려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제가 라부부 리셀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좀 네. 했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이 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이 라부부 리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일부 제품은 10% 가까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투자자들한테는 좀 네. 투심을 악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중국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한 정리였습니다. 팜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확실히 라부부를 등에 업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리셀과 관련해서 타격을 입으면 특히나 맞아요. 또 유행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세를 보였다는 점 참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리픽10을 봤을 때 참 텐센트가 안전하게 우상향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 생각이 좀 차트가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자, 여기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리바바 차트를 볼 때 채팅창에서 천국소녀님께서 우와 저기 갭 뭐야. 사실 그 AI 칩 때문에 급등을 했을 때 굉장한 갭 출발을 했었죠. 춘소님께서도 맞습니다. 트램펄린 밟고 뛰었네. 이렇게 트램펄린. 또 네,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가가 확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중화권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계속 그쵸.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뭐 하림 씨 그리고 채팅에 있어요. 봐봐요. 상승 젤리님께서 중국 실시간 시황 좋네요. 종목 시황도 많이 이렇게 응원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뭐 저희 채널, 저희 방송에서만 이렇게 맞아요. 독보적인 중국 이슈 유일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론 지금은 개장전이지만 네.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도 봐드리잖아요. 이런 채널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저희가 중화권 증시와 관련된 내용 정말 두 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하림 아나운서 그리고 다음 주자 김서희 아나운서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섹터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이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간밤에 위성통신주의 움직임을 가져왔던 게 역시나 좀 정부에서 허가 소식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중국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차이나 유니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화통신사인데요. 우리나라의 KT, SKT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어제 장중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한번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차이나 유니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나 유니콤인데, 네. 어제 장중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초록색이 하락입니다. 어제 하루의 장중 흐름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팍 치솟았죠. 그랬네요. 네. 어제 5%나 상승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 유니콤의 위성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발급한 건데요. 이제 휴대전화가 곧장 위성과 연결되는 이른바 직통 위성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지상통신망이 끊기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해상이나 사막, 산악 지역처럼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허가를 통해서 응급통신 그리고 해상안전, 오지통신, 국가 인프라 전반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고요. 통신사에서 출발한 이 차이나 유니콤이 이제는 우주통신사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우와. 됩니다. 우리나라 SKT가 위성폰 서비스 준비하면서 주목받았던 흐름과도 비슷한데요. 앞으로도 이 중국 위성통신 산업 전반이 활성화되면서 연관 기업의 성장성도 주목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스페이스X와 이런 위성 대역 주파수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중국에서도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통신 인프라를 갈아엎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나 유니콤 비롯해서 위성 통신주 전반적인 흐름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애플 신제품 출시가 단 하루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바바가 여기에 또 함께 엮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 신제품 아이폰 17과 알리바바 관련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17 시리즈가 오늘 9월 9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 나오는 아이폰 17의 판매 전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아이폰 17에 탑재될 AI 기능 때문인데요. 네. 원래 기본 탑재될 예정이었던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첫 출시 모델에는 빠질 걸로 보입니다. 연말 iOS 업데이트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네. 여기에 또 초경량 모델인 아이폰 17 에어는 물리 심카드가 없는 eSIM 전용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중국은 eSIM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네. 배터리 용량과 카메라 사양도 줄어든 만큼 좀 포지셔닝이 애매해 보인다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알리바바인데요. 이 알리바바가 같이 보시면요. 네. 애플이 중국 버전에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현지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AI 기능을 넣을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 기사에 보시면 바이두는 시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마침 알리바바는 지난 5일 저녁 1조 파라미터급 초대형 AI 모델 QN3 Max 프리뷰를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이날 오전 주가도 3% 넘게 뛰었는데요. 여기에 최근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후강통을 통해서 알리바바를 135억 홍콩 달러 규모로 순매수해서 가장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최소 20명의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올렸고요. 평균 전망은 12개월 내 160.18 홍콩 달러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약 17% 상방을 봅니다. 아이폰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는 하지만 중국 로컬 AI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 하면 원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는 알리바바가 AI 칩 개발부터 시작해서 애플과 수주 계약도 이뤄진 모습이고요. 정말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가정용 로봇 경쟁 심화 속에서 심천 본사에 엑스스퀘어 로봇 투자 라운드를 주도해서 네. 1억 달러를 또 유치를 했고요. 누적 투자금은 20억 위안에 달합니다. 구현형 AI 오픈소스 모델 발표와 휴머노이드 신제품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로컬 AI와 로봇 생태계도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어제 4% 넘게 오른 알리바바 주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알리바바가 AI 칩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내놓을 때부터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죠. 또 알리바바에게 이 애플이라는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어제 하루의 알리바바의 흐름이고요. 빨간색이 상승인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최근 5일간의 흐름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어제 이렇게 확 치솟은 모습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4%대 상승을 보인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리바바 사실 뭐 지난주에 이 AI 칩 관련해서 지난주 초에 확 올랐다가 이 주 후반에 이런 증시 관련해서 안정책이 들어올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말이 들면서 아무래도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을 이어갈 만한 재료를 참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 중국에서 출시되는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알리바바의 기술이 함께할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체크할 만한 포인트로 만나봤습니다. 자, 앞서 지금 애플 얘기하면서도 바이두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바이두 소식이 또 따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두가 또 이거와는 다르게 로보택시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이두 로보택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율주행 뉴스인데요. 어제 홍콩 시장에서 바이두 주가가 장중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은 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두가 바로 로봇 하이파워,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미 누적 서비스 횟수가 1,400만 건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분기 상업운행 주문이 작년보다 148%나 늘어났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8월 말에 나온 기사긴 한데요. 현재 경쟁업체들이 아직 시범 운행에 머무는 사이에 바이두는 이미 베이징, 우한 이렇게 주요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기관들도 바이두의 상업화 속도에 주목하면서 보고서를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검색 엔진 기업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자율주행 1위 기업이라는 새로운 평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자율주행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죠. 바이두의 성장이 이 정책, 산업, 그리고 투자까지 이 삼박자가 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바이두 최근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제 2% 넘게 장중에서 상승을 했고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흐름은 중국 전일장에 보시면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계속 9%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네, 5일 흐름도 함께 보시면 우상향하고 역시 있네요. 우상향하고 있고 9월 8일에 확 어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두 지금 자율주행의 정책, 산업, 투자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방송 런칭하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특징 섹터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좀 서포트가 맞아요. 있을 때 맞습니다. 탄력을 받는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포인트도 체크를 했는데 지금 채팅에서 천국소년님께서도 바이두에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기업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특히나 어느 쪽으로 좀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이야기 나눴던 기업 중에서 특히나 좀 기억에 남았던 이슈가 있으실까요? 저는 알리바바가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나도 가지고 싶다는 포모 현상이 지금 좀 오고 있어서 알리바바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서희 맞아요. 캐스터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아까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던 그 멘트가 네. 이 기업들이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에는 지금 알리바바도 그렇고 바이두도 그렇고 한 가지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내용들 체크해봤는데 특히나 지금 하림 씨가 얘기해줬던 알리바바 관련해서는 이 서희 씨가 짚어준 이슈 말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투자 그쵸. 관련된 내용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중화권 개장 전략에서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 시황과 이슈까지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아시아 증시 개장을 대비해서 현지에서 바로 전략 들어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항상 이 바쁜 시간대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무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 자, 우선 어제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차이넥스트 이 창업한 지수가 혼자 조금 빠졌더라고요.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저번 주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나왔죠. 이제 중국 감독기관 CSRC가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들이 그렇게 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차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졌을 때 갑자기 그렇게 회복한 게 아마 중국 증시 역사상 거의 처음일 거예요. 두 번째나 처음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불식된 우려 같은 것들 다 불식돼서 어떻게 보면 하루나 이틀 만에 아니면 3일 연속 정도였죠.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 날 반등했던 거를 따라가지고 다같이 이제 올라줬잖아요. 또 그 전날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뉴스들은 아시아 증시에 호재로 다 작용하니까. 근데 이제 차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O 업체라는 종목들이 좀 약세돼서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차이넥스가 좀 컸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CPO 종목 중에 이제 이노라이트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2%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중국 본토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해당 기업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생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결정력에 대한
낙관적인 증권사 보고가 너무 심하게 낙관적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이넥스트 만약에 전반적인 지수들이 다 올라준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나왔던 이런 약간은 부정적인 그리고 전체 시장과 상관없는 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티먼트 쪽에서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이넥스트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쉬어갔던 차이넥스트에 대해서는 오늘 반등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강조해 주셨던 이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상무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중국의 이 로봇 관련주에도 흐름이 좋고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알리바바 이슈도 있던데 이게 얼마나 파급력 있는 이슈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상무님.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홍콩 쪽에 있는 로보틱스 업체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토주에 있는 그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 상장된 게 2.8%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유비테크, 그 다음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각각 4.2%에서 4.9%가 올랐거든요. 네. 그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웨이보라고 사용하는데 그 테슬라의 웨이보 공식 계정에 테슬라 AI를 개설하고 그 첫 게시물에 옵티머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약간은 실체 같은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본토 쪽, 홍콩 쪽에 그 로봇 관련 업체들이 다 올랐거든요. 알리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 중에서 또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QN3 Max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출시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회사가 주장하는 거긴 하지만 이 성능 딴 그 AI 모델들이랑 그 벤치마크랑 기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정도 이상 정도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 모델이 일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적 추론 그리고 코딩 그리고 인간 선호도에 대한 정렬들, 그래서 전반적인 AI 능력에서 다른 지금까지 키운 모델들은 다 능가하면서 다른 AI 에이전트 모델도 능가한다라고 이제 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사실이긴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테크 섹터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특히 알리바바 대형주가 주도하면서 굉장히 다시 어떻게 보면 테크 쪽으로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크 쪽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이 홍콩 증시의 이 남향 자금, 그러니까 본토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자금이 정말 엄청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지더라고요. 어제 오전에만 해도 남향 자금이 우리 돈으로 1.8조 원 가량이었다. 뭐 이런 뉴스도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그럼 당분간은 본토보다 홍콩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상무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어떻게 보면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HSBC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펄리버 델타 쪽의 지역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랑 같이 움직이신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증시 성격상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큐빅 쿼터라든가 아니면 스타커넥트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어떻게 보면 홍콩 종목의 편입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움직임이 다르고 또 대외적인 뉴스들이 중국 쪽이냐 아니면 대외적에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양쪽 증시가 움직이는 속도나 아니면은 그 시점들이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따라잡기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본토의 유동성 장세, 지금까지 본토 종목 위주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그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지속될 인 상황에서 네. 향후 지금 중국 그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향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발표를 한다든가 아직 나오지는 않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토 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본토 쪽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스타커넥트나 아니면 QDII 쿼터를 통해서 이제 홍콩 쪽에 살 수 있는 종목들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의 흐름이 어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만 100억 홍콩 달러였으니까 2조 정도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 후반에 더 많이 유입돼 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주로 대부분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아니면 로보틱스 그리고 대부분이 인터넷 섹터 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향후 이제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됐다고 봤을 때 홍콩 주식이 굉장히 단기간에는 중국 본토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무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정부에서 증시에 대한 약간의 경고성이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본토의 유동성 장세 잠깐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홍콩 증시로 향할 수 있고 섹터로는 헬스케어와 로보틱스,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무님, 자, 오늘장 전략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오늘장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장에서 맨 초반에 나온 지금 제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아침 리포트를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안화 강세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다. 아니면 미국 달러의 약세가 더 가속될 것이다. 위안화 대비 어떻게 보면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 같은 거 보시면은 미국 달러랑 비교했을 때 7대 초반, 7점 초반대인데 이게 18% 정도 더 위안화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더 가치가 하락해서 18% 정도 6.5 아니면 6.4 정도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 특히 저희 같은 아시아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아시아 투자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머징 국가로의 귀환 이것들에 대한 더 가속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 국가의 통화들이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에 투자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더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이외에도 다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는 향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머징 국가 ETF의 역대 최고로 지난 4개월 연속 자금 유입에 대한 뉴스도 또 들었거든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머징 국가의 회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머징 국가 인덱스의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이 더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머징 국가 ETF로 역대급 이런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략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 채팅에서 상무님 현지에서 연결해 주시는데 참 멋지십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도 상무님의 전략과 함께 저희는 중국 증시 열심히 대응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숨가쁘게 달려와서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홍콩 증시에서 주목할 섹터까지도 자세히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시고요. 잠깐 국내 증시 살펴보자면 오늘 매도를 하고 있던 기관이 지금 매수로 코스피에서는 전환을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소폭의 상승불 함께 켜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국내 유일의 이 중국 중화권 증시 실시간 시황 전해드리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채널에 대한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